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2025년에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텐데요.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시국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미래도 좀처럼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시국입니다. 극심한 불황으로 경제가 폭망한다. 집값도 반토막이 난다. 무슨 소리?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폭등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여기저기서 불확실한 전망들이 엇갈리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투자자와 임차인 등 모두가 기존의 전략을 재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확실하게 변화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이 변화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달라지는 대출 정책과 세금 정책,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흐름들을 파악해 가실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대출 정책에 대한 것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사람들은 은행에 1에서 1.14% 정도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은 0.6에서 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는 올해 1월 중순 이후부터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 차주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두 번째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죠. 지난달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가 된 상태인데요. 올해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의 연소득 요건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더욱 확대가 됩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가 되는 건데요. 대출 기간 중에 자녀를 추가 출산하면 금리 우대폭도 현재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더 확대됩니다. 다만 대출 대상 주택 요건과 자산 요건은 전용 면적 8사 그리고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인 주택 드림 대출도 올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5년 연내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은 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무주택 청년들도 내 집 마련 기회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잠정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이 규제는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금리 상승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 약 한 1.5%포인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 곧 변동금리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앞두고도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은행에 몰리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기도 했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도 이 시기와 맞물리면서 대출 규제와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던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올해도 스트레스 DSR이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집 마련을 올해 계획했던 사람이라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 요건들을 알아보고 대출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의 변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려는 1주택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먼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 1주택자로 간주해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방 소멸 현상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이죠. 비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사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 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더 확대가 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입자는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건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요. 이자 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도 일시적인 유예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2025년 5월까지 연장됩니다. 현행 양도세 기본 세율은 6%에서 45% 수준인데 2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 세율 플러스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 플러스 30%포인트를 중과하거든요. 매우 과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과세를 배제하니까 매우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중 취득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과 소형 신축 주택은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드디어 빗장이 풀리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특히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진단을 통과하면 되므로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전자식 의결 방식이 도입되면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절차도 효율화될 예정인데요. 재건축 활성화에 따라서 공급 부족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임대와 관련해서도 연장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상생 임대인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에서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유지한 집주인에게 적용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향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이 조건을 지키면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물론 처분할 때 매도 금액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 차익 중에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 2년을 충족했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기존보다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사들여서 일시적 2주택이 됐을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주택을 매수한 뒤에 계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적용이 되고요. 주택을 매수할 때 승계받았던 계약은 제외되니까 주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는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2025년 말까지 연장이 됩니다. 임대료 인하액이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세액 공제율이 50%로 낮아집니다. 법인이냐, 개인이냐, 매출 규모가 크냐, 작냐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들이라면 충분히 절세 차원에서라도 임대료 인하를 고려해 볼 만하죠. 다만 건물에 입주한 모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줬다고 전부 다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닌데요.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을 지키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5년부터 대출 조건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출 특례 규정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과 주택 드림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대출 요건이 완화되는 대신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아무래도 대출 한도를 줄여들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세제 혜택이 더욱 다양해집니다. 인구 감소 지역 및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들에 대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인해 초기 재건축 단지가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재건축 사업의 절차와 사업 진행의 편의성이 매우 좋아지면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재건축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여지가 커졌습니다. 넷째,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도 연장이 됩니다. 상생 임대인과 착한 임대인 제도가 연장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도 부동산 시장은 관련 제도와 금리, 대출 규제, 정치적 환경 등 다양하게 개편이 될 예정이라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확정된 변화들을 잘 파악해 두시고 각자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들을 내리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2025년에 집값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다뤄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